옛 노래를 통해서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는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긴 겨울의 끝자락인데요. 네. 머지않아 이제 봄이 올 것 같은 설렘도 가득한 요즘입니다. 네네. 오늘은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정확히 이제 6일 후면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옛부터 새해 첫 보름달을 보면서 풍년 그리고 또 그렇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월 대보름하면 바로 떠오르는 노래, 잊을 수 없는 노래, 네. 김부자의 달타령 얘기하겠습니다. 달타령이요? 예. 혹시 달타령 아시는지요? 어릴 때 저도 많이 들었죠. 왜냐면 네네. 이게 달에 대해서 12가지, 그러니까 예. 달마다 이렇게 달의 모습을 맞습니다. 재밌게 묘사했었잖아요. 예. 아마 그 퀴즈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달타령 잘 알 텐데, 예를 들자면 뭐 문풍지 바르는 날은 몇 월? 제가 맞춰도 될까요? 예. 10월입니다. 잘하시네요. 예. 네. 예, 김부자의 그 달타령은 민요풍인데요. 민요풍이지만 창작입니다. 이런 것 갖다 우리가 흔히 신민요라고 하죠. 신민요요. 네, 신민요의 60년대 최고 스타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김세레나, 또 한 사람이 김부자입니다. 김부자의 최대 히트곡이 바로 이 72년에 나온 달타령이죠. 그 김부자의 달타령 한번 잠시 들어보실까요? 네. 밝은 나라 잎에 밝기는 동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동동주를 임진모 씨는 그 네. 12가지 달 중에 네. 어떤 달을 좋아하시나요? 이미 노래가 나왔습니다. 예. 몇 월이신가요? 2월입니다. 왜 이유는요? 동동주. 동동 좀 하시는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해주가들이 저 이효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퀴즈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부자 씨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참 구성지게 부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요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일단은 데뷔가 상당히 어렸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민요풍의 노래를 잘 소화하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 어린 나이라면 여고 언제쯤? 1학년 때 그때 동아방송 라디오에서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가요 100일장이라고. 여기에 입상하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여고 1학년 때요? 예. 그때 당시에 대상을 탔던 사람이 바로 김세레나거든요. 김세레나, 김부자가 한 경연대회에 동시에 두 사람의 스타가 나온 거예요. 한 경연대에서 두 분이 나오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예. 달하면 또 떠오르는 게 네. 귀불놀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지요. 뭐 달집 태우기도 많이 했었던 거. 그리고 이제 달맞이 소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위 팔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줄다리기도 하고. 참 이때 당시에 보면 정월 대보름 행사가요 참 많았어요. 예전에 굉장히 많았죠. 예, 요게 자꾸 축소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군달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달집을 태우기도 하고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풍요를 기원하기도 하고 빈 깡통을 이용해서 이제 쥐불놀이했던 추억들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정월 대보름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 VCR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외암 민속마을. 마을 주민이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집 태우기에 활용할 대나무를 베어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그전 옛날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그 대나무를 해는 이유가 뭐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대나무를 큰 걸로 해서 그 소리에 의해서 작게 귀신들이 이제 물러난다 그래서 이제 대나무를 갖다 씌워놓고 소리 크게 해서 큰 걸로 대나무를 해고 있어요. 물에 타다 보면 나중에 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상당히 커요. 우리도 귀가 멍할 정도니까 딱딱 소리가. 외암 민속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이면 마을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대보름밤 마을 한가운데에서 행사의 백미인 달집 태우기가 펼쳐집니다. 달집 태우기는 달집에 불을 놓아 액을 몰아내고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 풍속입니다. 안에 이제 내용물이 있잖아요. 안에 내용물은 총 솔가지나
이제 나무 같은 거 우적이라고 그러죠. 잔가지 같은 거 그런 거를 다발다발 해갖고 재단 쌓듯이 동그랗게 차곡차곡 그게 미차 분량은 돼요. 차곡차곡 싸고 이제 너무 또 금방 타니까 굵은 통나무 같은 거를 군데군데 속에다 넣고 차곡차곡 하루 종일 그렇게 쌓는 거예요. 어제 작업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쌓고 그 위에 이제 다시 가생에 옆으로 대나무를 두르고 있습니다. 지프로 엮은 새끼줄을 이용해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동그란 공 모양의 보름달을 만드는데요. 달을 불에 그슬려야 가뭄이 들지 않는다는 믿음은 풍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달 모양 맨 거는 거의 달 보름 때 달집 위다가 나가고서니 달마냥 놀라고. 아니 달이 저녁이나 낮이나 거의 뭐 보름 때 되면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달아내야죠.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정월대보름 축제. 이제는 외암 민속마을의 대표적인 행사가 됐습니다. 원래 저희 마을은 대대로 장승제를 지내왔습니다. 장승제를 지내왔는데 장승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마을 전체가 이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마을에 전통을 좀 더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달집 태우기나 민속놀이가 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승제를 시작으로 길놀이를 비롯해 달집 태우기까지 낮과 밤을 떠들썩하게 수놓는 정월대보름 축제. 올해는 오는 23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동동주를 먹는 달 1년 12달 중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이날만큼은 온 마을이 잔칫날인데요.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공동체 문화가 구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손들 잘 되고 마을 안정을 위해서 편안하게 보내길 바라는 거죠. 마을을 찾아주시는 분들이나 모두 건강하고 새 원하는 일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암 민속마을 찾아주시는 관람객들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가 무탈한 그런 한 해의 행운을 갖고 가시길 바라면서 외암 민속마을 찾는 자체가 행운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추억도 만들고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풍요로움과 복된 기운이 가득한 정월대보름. 크고 둥근 보름달처럼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정월대보름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달타령 노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았던 게 우리 민요풍의 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락도 담겨 있고.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가락과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거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음악을 갖다가 신민요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조금은 이런 유행가들이 속속 새로운 유행가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우리의 전통 민요를 지키기 위한 흐름으로 이 장르가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 신민요가 이렇게 퇴조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스타들을 계속 양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전에 황정자, 최숙자, 그다음에 김부자, 김세레나 등등해서 황정자 가수는 오동동 타령, 오동치야 다리 발다. 맞습니다. 나중에 리메이크도 많이 되는데 그것도 대표적인 신민요죠. 또 박재란 같이 신민요를 하지 않는 가수도 맹꽁이 타령, 맹이야, 꽁이야 하는 그런 신민요를 갖다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민요와 관련되지 않은 가수들도 그런 장르를 갖다가 구사했을 만큼 신민요가 사실은 트로트나 스탠다드판 못지않게 사랑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성기가 그러면 신민요 전성기가 네.
그 김부자 씨의 달타령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달타령은 이제 72년에 나왔지만 그 전성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세레나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죠. 김세레나 유명한 갑도령. 가수시죠. 네, 예. 갑도령 갑수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새타령도 있고 꽃타령도 있고 까투리 사냥도 있고 창부타령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민요 장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한 노래는 거의 김세레나 아니면 김부자가 발표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세라 씨는 또 알고 보니까 또 지역 출신, 논산 출신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히트곡도 정말 많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 이게 사실 네. 영화로도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재밌고 예. 멜로디도 되게 흥겹거든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저는 이 노래를 김세레나 씨의 노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원래 김세레나 씨 노래가 아니라 1930년대 나왔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때 온돌 야화라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이게 갑돌이와 갑순이로 제목이 바뀌었고요. 사실은 최숙자가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숙자하고 신인 가수 김세레나 붙였는데 나중에 68년에 김세레나가 이걸 혼자서 독창을 해요. 그러면서 전국적 히트곡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대통령도 김세레나 노래를 사랑했어요. 대통령이요? 예, 그래서 당대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까지 거의 청와대 어떤 행사가 되면 꼭 초청하는 단골이 바로 김세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도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좋아하는 노래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노래 네. 자체가 예. 남녀가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또 여운을 남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여운이 아마 이런 그 히트곡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그런 사랑 노래와 비교하면 우리 새로운 세대와 맞지 않습니다. MZ 세대시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의 어떤 사랑법, 연애법을 갖다가 이 노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그 김세레나 씨가 네. 국악을 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요풍의 리듬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었던 거죠.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실히 갖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경연대회 가요 100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대상 수상과 함께 언론에 거의 언론을 갖다 이제 화려하게 장식을 해요. 그러면서 거의 그 순간 스타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타령과 신민요 이야기까지 만나봤는데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어보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를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들개들. 어른 덩치만한 개들이 무리지어 다니다면 정말 공포스럽겠죠. 최근 대전 도심에서 이 들개들이 고라니 사냥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모두 끊어진 목줄을 차고 있어서 유기견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들개들의 위협 소식은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들개 공격으로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기도 했고요.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 근처에선 들개 2마리가 학생에게 달려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처럼 유기견이 야생화되면서 맹수처럼 변하는 들개, 누리꾼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개는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이라 더 무서움, 들개를 없애려면 반려견 유기하는 사람들부터 처벌하자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명절 기간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후 대책보다는
올바른 입양 문화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겠죠. 들깨의 도심 공격과 반려동물의 유기, 이제는 멈춰 단호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는 노란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불, 애견 호텔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커지는 반려동물 산업에 맞춰서 반려견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 안락하게 머물 수 있도록 믿고 맡긴 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생후 2년 된 반려견이 대전의 한 애견 미용 호텔에서 눈을 심각하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맡긴 지 불과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나 견주가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바닥에 떨어진 사료를 주워 먹으려다가 다른 개들로부터 눈 부위를 물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업체 측은 사과문을 게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 못하는 동물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업체들의 난립, 누리꾼들도 단단히 화가 난 모습입니다. 너무 끔찍하다. 내 반려견이었으면 마음이 찢어질 듯 당연히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려견 미용 그리고 호텔 업계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를 구제받거나 분쟁을 조절할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1000만에 반려인구는 1500만에 육박하는 시대인데요. 무엇보다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들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자, 경고 노란불 들어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초록불 돌봄 로봇입니다. 지난달이었죠. 두통을 호소하던 70대 여성이 구사일생으로 병원에 옮겨졌고요. 협심증과 뇌질환으로 쓰러진 70대 남성 또한 신속하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던 노인들의 생명을 구해준 아주 고마운 존재, 바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었습니다. 살려줘라는 말을 인지해서요. 돌봄 로봇이 구조를 요청했고요. 119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돌봄 로봇은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1인 가구에 보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500대에서 1000대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 말벗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명까지 지켜주는 이 로봇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진짜 과학기술의 순기능이다. 개발자도 뿌듯하겠네.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곳을 채워주는 로봇 칭찬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돌봄은 물론이고요. 호흡이나 체온을 감지해서 5m 이내 움직임까지 확인하는 이 로봇. 앞으로도 쭉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주기를 바라면서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자, 빨로초, 이 세 가지 신호로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이번 한 주도 생활 속의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프레임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빅텐트를 완성한 제3지대 세력은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토론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충남대학교 육동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설 민심 행보 이후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두 분은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유 교수님. 네. 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옛날에는 민심을 좌우하고 또 명절 지난 후에 뭐 굉장히 관심사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민심이 즉각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뭐 설 민심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여야가 뭐 각각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민심은 역시 민생과 경제 문제, 특히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은 이제 여야가 공통적으로 확인한 바가 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번 선거를 놓고 이제 이번 선거가 얽혀 뭐 심판론 아닙니까? 정권 심판론, 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견제론,
또 심지어는 이제 여야 거대 정당 심판론 제3당이 출범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심판론을 놓고 이제 분분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이 본격적인 공천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팽팽한 것 같습니다. 여야가 팽팽하다고 여야가 균형을 보시는 거죠? 이루는 것 같고 특히 지지율을 보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이제 불과 1% 내로 근접을 했다는 거고요. 또 종전에는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우위를 보였지만은 이제 정권 안정론과 맞물려서 같이 상호 이제 굉장히 균형을 이루는 팽팽한 이제 접전으로 접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위를 보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너무 이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민심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얘기 시작 자체가 정당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그 설 민심을 보면 제일 큰 거는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저는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네. 이거는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아무 이 얘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단순히 일회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파산율이라든가 중소기업 연체율 뭐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이미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얘기는 하나도 없이 정당 얘기만 있고 후보가 누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정당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네. 근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뭐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뭐 지지율도 뭐 양쪽에 뭐 어떤 우호적인 조사기관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은 하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개혁이 되고 정치가 교체되고 인물이 교체되고 시대가 교체돼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지 않고 제대로 심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이 40.9%, 민주당이 41.8%로 초접전 상황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한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 교수님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앞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믿긴 되게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요.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다라는 점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기본적인 틀은 바탕은 전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얼만큼 변화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사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현재까지 바뀌지 않는 상황은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론의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위에 각 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르는 것이 약간의 변동을 가져올 것 같고 마지막 공천 과정에서 이제 또 다른 지역에 실제 투표할 때 영향을 줄 텐데 큰 판은 저는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현 여당에 대한 특히 집권 세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해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시작은 됐어요. 그러니까 종전까지만 해도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우위를 차지했었어요. 보통 한 10% 이상 정권을 심판하자가 정권 안정론보다 10% 이상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의 이렇게 추이를 보면 상당히 격차가 좁아졌어요. 3, 4% 이내로. 물론 정당 지지율은 뭐 1% 이내로 이제 좁혀졌다는 거고 그 항상 우위를 보였던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런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제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선거 전략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민심을 민주당의 지지로 흡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는 답보 상태 내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높아가고 있고 또 국정에 대한 심판론도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종전의 상황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양상이 전개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거를 이재명 대 한동훈 선거로 이렇게 구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먹혀서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과 윤석열 대신에 한동훈이라는 국힘의 당대표가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의 공천이 주로 우리가 걱정하고 많은 비판을 직면한 문제가 이제 용심이라고 해서 대통령 측근, 뭐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공천에 대거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공천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이제 용산에서 추천했던 인사들이 상당히 뒤로 물러나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반발이 없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금 국힘의 경우에는 공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친명이다, 반명이다, 비명이다 해서 상당히 지금 뭐 갈등 내지는 이제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종전과는 상당히 다른 국힘과 민주당의 선거 전략, 또 선거에 대한 민심 획득 여부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점은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요. 그 두 번째, 그 민주당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세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초반 선거가 이제 중반 이후로 사실 들어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천 전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라고 하는 게 이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거 자체를 바꾸는 게 대단히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걸 가보면은 많은 공약을 통해 갖고 국정 지지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졸속 공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 쌓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지적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영향력을 점점 발휘해서 새로운 영향력을 갖고 나면 그 격차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정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은 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해도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처럼 반윤석열 연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정책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텐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제3지대가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 아래로 함께 뭉쳤잖아요. 4월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이는데, 개혁신당이 미풍이 될까요? 아니면 돌풍이 될까요? 먼저 육동일 교수님.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뭐 제3신당이 잘하고 못하고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양당이, 거대 양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뭐 제대로 공천을 하느냐, 또 제대로 된 뭐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또 이 기득권에 안주해가지고 뭐 증오 정치, 양당의 이런 것만을 계속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3정당의 영역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게 종속 변수로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3지대의 역할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시죠. 제3신당이. 그러나 이제 제3신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뭐 빅텐트는 쳐졌다 하지만은 한 지붕 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이 과연 같은 색깔, 같은 비전, 같은 공약을 내놓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화학적인 통합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테고요. 반면에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색깔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이제 파열음이 나온다면은 아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뭐 얼마 전에 5번째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뭐 보조금을 6억을 이제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7명이 돼야 기호 3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 선거에 직면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져야 제3신당에 대한, 소위 개혁신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종속 변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지적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화학적 결합이 절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념적인 통일성이 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분명히 들어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당이 공천을 진행을 하다 보면 특히 현역 의원 탈락자가 나오면 본인이 그걸 이제 원할 수밖에 없어서 일정한 숫자가 확보가 되고 그것이 이제 비례대표하고 지역구에서 얼마큼 영향력을 줄지라고 하는 거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사실 양당이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올해도 이제 유지될 거로 보이는데 위성정당 난립 얘기도 있고 충청을 비롯한 지역 균등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난 21대 총선을 뒤돌아보면 47석의 비례대표 중에 이제 미래한국당이 17,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갔고, 그리고,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아주 근접합니다. 대개 세종시만을 제외하고는 한 4, 5%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지역의 경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고, 다만 이제 현역 의원들 꼬주기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거기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의석수나 이런 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47석의 비례대표 중에 17석은 병립형으로 가고 30석을 가지고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크게 달라질 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조국신당이라든지 송영길 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례정당 연합비례정당에 소속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충청권을 비롯해서 이제 지역구 공천 면접도 이루어졌고요. 이게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공천 관전 포인트 어떤 거로 보시나요? 예, 역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절박합니다. 지난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어떻게든지 제1당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 임하는 자세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현역 의원들, 다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고 있고요. 또 가급적이면은 경쟁력이 높은 이기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그런 시스템 공천 하에 지금 공천이 수도권서부터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있는 영남이라든지 PK, TK 지역에서 이제 현역 의원과 새로운 새 인물과 이렇게 경쟁이 시작되는 공천이 될 때는 이제 상당한 진통이 좀 예상은 됩니다만 어떤 지금까지의 첫 단추를 잘 끼워놨기 때문에 TK나 PK의 영남 지역에서도 아마 시스템 공천이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결과 통보를 개별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친문계를 포함해서 이제 비명계가 다수 포함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23년에 이미 공천에 관한 룰을 만든 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큼 안정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 룰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말 시스템을 하고 이제 국민참여 공천을 일부 하겠다고 해서 그 과정을 얼마큼 잘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역 의원 탈락하는 경우가 계속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보다도 이제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지역이 이제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고 수도권에도 이제 현역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가느냐가 처음부터 파열음을 내지 않고 흐름을 잘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뭐 최대 180명까지 지난번에 됐었으니까 그런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물갈이하느냐 하는 문제도 고민일 테고 또 집권 여당은 공천의 결과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자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천의 후유증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민주당에 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그렇게 보고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이 진행되면서 여야가 이제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뭐 물갈이 하겠다, 뭐 본격화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충청권에는 이제 4선이나 5선 중진 의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 재입성이 가능할까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다선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험지 출마를 권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선거에 사실은 선거구를 같은 시에서도 선거구를 바꾸는 경우는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 뭐 다른 뭐 영남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 충청 지역의 다선 의원들이 얼마 많지도 않지만은 그 의원들이 자리를 옮기는 거는 쉽지 않지 않느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그 후보 당사자들의 경쟁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 인위적인 선거구의 교체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의 교체라는 게 여기 있던 후보를 저쪽으로 험지로 빼놓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합니다.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양쪽 조금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충청권이 갖고 있는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이렇게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상민 의원처럼 자발적으로 옮기신 분이 있고 박병석 의원처럼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리가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그 경쟁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게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후보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보고요. 근데 실제 결과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경선에서 결국 정리가 될 텐데 이게 결집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다 이게 후유증이 없을까?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에 충청권의 경우에 저는 민주당의 후유증이 적을 거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미 아산 지역부터 시작해서 청양, 홍성 이런 지역의 경우에 이미 좀 소음이 나오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잡음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다선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선 과정이 조용히 끝날 수 있을지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은 이제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권이 참 이게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네. 그 충청권 민심의 향배 어떻게 보시나요? 뚜껑을 열기 전까지 모르죠. 뭐 선거 전날까지는 아마 우리 충청 민심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충청권은 여야도 몰아줘보고 야도 몰아줘보고 또 균형도 맞춰보고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었지만은 별로 충청민들의 유권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제 인물을 볼 거고 또 공약도 볼 거고요. 또 그보다 중요한 이제 이 선거 프레임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주느냐 또는 뭐 견제하느냐 이러한 그 중앙 정치의 흐름을 많이 보고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공천도 중요하지만 공천 후에 완팀이 되느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힘은 국힘대로 완팀이 돼서 단일 대우 속에 선거를 치르느냐 못하느냐 그게 선거의 그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 좀 이제 표현을 바꿔서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나 인물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가, 이 정당이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신뢰할 만한가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그동안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이라는 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공약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일관성 있게 그동안 개인적인 후보들이 해왔나
또 그 정당이 지역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죠.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에 얼마만큼 맞추냐입니다. 여야가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치지 말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